지속적 알코올 섭취는 좀 위험하다. 술 먹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정서가 상당히 지금 부정적 인식으로 변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국회에서 술방, 술 먹는 방송, 짠한형을 비롯해서 그런 거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술에 대해서 더 관대한 나라들은 많죠. 그렇죠. 네. 뭐 당장 뭐 유럽만 가고 외국만 맞습니다. 나가셔도 점심 때 뭐 와인, 샴페인 마시는 경우들, 뭐 맥주 마시는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그냥 맥주를 달고 살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술의 양.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술이 문제구나.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혀도 꼬이고 막 이 약간의 그 술 취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의 기준 자체가 일단 술을 마셨다 하면 술 취했다는 되게 높아요. 네. 술 마신 양도 너무 많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한 음주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중독이죠. 중독이죠. 네. 그런 중독 수준의 음주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술의 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가볍게 한두 잔 즐기면서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아침에도 마셔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내가 누가 보더라도 술 취했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너무 만연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죠. 네. 박대성. 네. 전라도 순천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 약을 사러 가는 고등학생을 어두운 골목에서 마구 찔러서 살해했어요. 여기 이제 목에 문신을 하고 있고 막. 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에서. 예. 근데 그 구형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살해 사건 이전에도 술 먹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고 폭력을 행사하고 고등학생들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훈장인 양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다거든요. 그래서 그 구형 내용에 보면 술을 먹으면 자제력을 잃는다.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폭력성이 심해지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거의 술 먹으면 사람이 헷가닥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술이랑 신경안정제랑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부위는 비슷해요. 근데 그 부위가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부위인데, 가바라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이제 술도 그렇고 신경안정제도 그렇거든요. 신경안정제라는 의미가 보면은 우리의 집중력이나 우리의 자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물론 불안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죠. 집중력과 자제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비교적 편안하고 혹은 내 마음이 비교적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거를 억지로 참고 있지 않잖아요. 신경안정제나 술은 우리 마음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문을 열어요. 억압해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혹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를 발현시키면 나나 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내 인생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억압하는 거거든요. 참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근데 이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를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억압하는 힘 자체가 약해져요. 신경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폭발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술 드시고 이제 스스로를 해하시는 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맨정신에는 내가 나를 해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억눌러요.
그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혹은 아 이거는 아니지 라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눌러놓는다고요. 네. 예. 근데 술을 마시면 약해져요. 누르는 힘이. 그러면 이제 나를 해하는 방식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술도 그렇지만 네. 높은 용량의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을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술을 매일같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중독이잖아요. 그건 의존증이잖아요. 네. 술이 취했을 때의 어떤 해방감을 계속해서 찾고 싶은 욕망?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술을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나 그렇게 빠지게 되는 어떤 그 상황적인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근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너무 천차만별인데 물론 지금 이 방금 이야기한 범죄의 범인이었던 누구였죠? 박대성. 네, 박대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네, 성향이 있다고 다분하기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냥 알코올 중독만 있으신 분들은요 술 마시면 개가 돼요.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먹었을 때의 모습이 곱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한 몇 년 정도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입원해서 술이 딱 깨면은 양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외출 잠깐 나갔다가 한 2시간 지났는데 응급실에 와가지고 횡패를 부려요, 막.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그 범죄자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네. 통상적인 통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일부들.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자기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게 막 그 스트레스가 분출돼 나오는 폭발을 거예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네, 성향이 있으면서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왜냐면은 혹시라도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불안이 높아요. 사회적인 불안이 너무 높아요. 상대방에 대한 거절감이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나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하고 남들에게 잘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안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럼 억압하는 힘이 약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누른 만큼 튕겨 올라와요.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 하면 뭐 약간 저도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양반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는 보면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네네. 남들 다 맞춰주고 진짜 온갖 호구당하는 거 다 당하고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폭군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밖에 나갔을 때는 불안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면서 다 맞춰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내 공간이잖아요. 편해지니까 나의 그 억누르는, 사회적으로 나의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을 억누르면서 남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맨정신일 때, 제정신일 때는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걸 가져요. 네. 내가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혹은 이게 나에게 어떤 상황을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상이 될까를 판단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과한 술이 들어갔을 때는 이 제정신이라는 게 안 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와 버려요. 억눌렸던 내가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해서 나를 일정 부분 통제하는 힘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건강한 마음도 있지만 불건강한 마음도 같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건강한 마음이 불건강한 마음을 잘 달래고 있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적절한 행동들이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네. 근데 나의 건강한 마음보다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개차반이 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나의 건강한 마음의 힘이 약해져요.
즉 불건강한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있던 힘 자체가 약해져 버리니까 야, 참.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앵거. 그렇죠. 예, 얘가 뭐 기쁨이나 이런 애들에 의해서 잘 달래져 달래주고 있다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달래주는 힘 자체가 약해지니까 앵거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거죠.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이 매일매일 새벽같이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어. 매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일매일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의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양을 마신다 그러면 항상 그렇죠. 내 마음을 아니, 통제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은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면 매일매일 새벽같이 술을 먹는다. 그리고 아침 출근도 잘 못할 정도이다 하면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정해진- 매일 마시고 많이 마시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이 없으면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술을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내가 술이 약해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혹은 술 조금만 마시고 나면 사람이 약간 인성이 변해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쳐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맞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술이 술을 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술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술이 술을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술을 마실 때는 조금만 마셔야지, 여기까지만 마셔야지 이러는데 아까 얘기했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면은 술을 조금만 마시고 여기까지만 마셔야지 하는 자제력도 풀려버려요. 네. 그러면은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한 병 더 한 병 더가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술이 술을 부르는 이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부르는 이유 중에는 그 다음날 영향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서 간에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돼요. 이는 숙취물질이에요. 괴로워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코올이 우리 뇌에 가바라는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바라는 부위에서 나를 다시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다시 줘라고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해요. 계속 찾는구나. 예, 그게 뭐냐면은 금단 증상이에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술에서 깨잖아요, 그 다음날. 예. 술 첫 잔 마실 때 보면 잔을 떨어요. 손 떨어요.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좋아져. 네. 금단이에요. 이야, 이게 그러면은 술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을 이끄는 총책임자예요. 네, 총책임자가 비유가 너무 적절하세요. 총책임자야. 그 정말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총책임자야. 이 사람 모든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매일 술을 먹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 출근을 안 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에 따라서 이 조직에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아침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미팅을 캔슬한다. 그래서 아침에 미팅을 잡을 수도 없다. 근데 오늘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가서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비를 또 주변에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렇다 치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렇게 저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불가한 거 아니에요? 정신을 맑게 해야 어떤 조직을 이끌 수가 있는 굉장히 큰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거 뒷방 오늘까지만 방송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 박대성의 알코올로 인한 폭력성으로 범죄를 일으킨 박대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 되죠. 한 집단의 리더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에 따라서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의 네. 생계든 어떤 그 안전망이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죠. 이 구성원들의 삶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구성원들의 안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 구성원들의 일정 부분이 아니죠. 현재와 굉장히 미래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네.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판단력이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이 집단 전체의 위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인 건강이 됐던 정신적인 건강이 됐던 술에 의한 게 됐던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됐던 그럼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집단의 리더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그게 술 때문이든 뭐 건강의 문제든 혹은 뭐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 때문이든 네네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집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 이 사람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로 어찌됐건 돌아가게끔 구조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 리더가 적어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손은 안 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집단은 다소 리더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리더라는 사람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집단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위해를 가해요.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이 집단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이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 네. 되게 또 남을 탓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되게 의존적이야. 제가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술에 탐닉하는 거, 술에 의존하는 거는 정신의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피예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책임이나 일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혹은 주어진 임무나 혹은 뭐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나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들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은 괴로워. 그러면 안 그러니까 해야지. 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회피예요. 첫 번째가 회피고 두 번째는 자학도 있어요. 자학. 술이 나쁘다는 걸 알죠. 술을 마시면서 와 이건 정말 건강한 거야.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술이 나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내가 그 다음날 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일정 부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술을 저도 좋아하는 편에 들어가는데 술 마시면 그 다음날 후회하는 거는 딱 제일 큰 건 이거예요. 내 머리가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많이 느껴요. 네. 많이 먹으면 자학이라고 안 돌아가. 느껴요. 네. 말이 잘 안 나오고. 거기서 술의 양이 더 많아지면 그 다음날 뭐 몸이 아프죠. 술은 기본적으로 자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공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날 책임감 때문이거든요. 내가 일상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머리가 어제 술을 내가 과하게 먹어가지고 정상이 아니야. 이 느낌은 나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 뭐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자학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의 어떤 입장, 본인의 역할은 회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게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 역시도 또 술로 회피하고 있는 거의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박대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또 박대성 이름을 또 외쳐주시네요. 우리 박대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지가 그냥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그냥 무슨 배달집 했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막 술을 마시면서 장사 잘 되는 가게 제대로 막 운영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가게 망하고 막 이런다고 쳐요. 뭐 지 건데 어떡하겠어. 근데 탓을 하는 거지. 네. 그럼에도 탓을 해. 그 체인의 본사를 탓을 하고 나는 잘했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보기 뭐, 싫은 건 안 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하고 내가 못한 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건 기억 안 하니까 나는 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엄한 데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 문제가 좀 있고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저렇게 진상이냐 여기서 끝나죠. 끝났죠. 네. 근데 왜 가만히 길 가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가만히 길 가는 사람을 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도 자학이에요. 박대성을 분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박대성을 분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집단에는 아버지 돈 빌려서, 집단에는 아버지 돈 빌려가지고, 뭐, 가게 하나 차렸어요. 정확하게 그냥 아버지가 기회를 준 거지. 그렇죠. 지능력이 아니야. 그렇지. 아버지가 그냥 그래도 너가 조금 해봐라. 맞아.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아버지가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 혼자서 다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지가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르지.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계속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영역은 지속되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게으름과 본인의 어떤 뭐 여자친구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뭐 둘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여자친구 떠나고 이러니까 또 여자친구 탓하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가게를 말아먹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인생도 말아먹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기 인생만 말아먹고 거기서 그냥 그냥 하나의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억울한 거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한테 또 기회를 안 줘? 왜 나를 탓해?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돼? 왜 내 인생이 망했어? 난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다 본인의 문제라니까. 그거를 근데 본인 혼자서 남 탓을 하는 거야. 본인 혼자서 감당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왜 터트려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말려들게 만드냐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 죽이면서 내 인생 망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박대성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진짜 무기징역의 사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몰랐겠냐고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자학을 나 혼자 안 죽고 곤멸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이 묻지마 범죄잖아요. 그렇죠. 알코올이라는 게 지속적 복용.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 복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알코올을 먹고 본인이 지켜야 할 선을 못 지키는 사람, 뭔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식의 알코올 때문에 어떤 일상에 문제가 되거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프로파일러 분께서 분석하신 거에서 맨 처음엔 조금 좀 너무 과하신데라고 분석하려고 했던 게 마치 이 술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어떤 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맨 처음엔 제가 좀 과하다 했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술의 양이 한 소주 4병 정도였다 그러거든요. 많은데. 많긴 하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소주 4병이요? 판단력은 다 살아있죠. 와, 소주 4병 먹으면 인사불성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주 4병으로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다. 0.1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심신미약이에요? 알코올 수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혈액에 어느 정도의 알코올의 농도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알코올의 수치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정도는 다를 거예요. 다르죠.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에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경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판단력이 완전 무너질 정도의 술의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학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술을 과하게 마셨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그 자학에 대한 영역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확 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까지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즉 불이 타고 있는 거에다가 술은 휘발유를 확 부어버리면서 이거를 그냥 폭발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뭐 갈등이나 욕구나 그 우울이나 혹은 불안이나 혹은 폭력성이나 혹은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똘똘 뭉쳐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누르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가 감당이 안 될 정도. 네, 근데 누르고 사는 거예요. 겨우 막 참고 사는 거야. 예,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게 해제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나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나는 다 화나고. 잘하고 있는데 다 남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술 먹고 매일매일 새벽까지 술 먹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 폭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묻지마 범죄 수준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박대성이지만 네. 묻지마 범죄 수준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박대성이 묻지마였지 거의. 예, 이건 거의 묻지마 범죄예요. 그냥 대중에게 그냥 쏘는 화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냥 일반 국민들인 거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런 마음 상태인 사람이 술도 굉장히 의존하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와, 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존재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과 그 남을 탓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권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마술봉을 가지고 있어, 막.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마술봉을 막 휘두르면,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예전에 됐을 때, 트럼프 1기 때, 예, 사람들이 진짜 많이 걱정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일 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세계적인 여파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트럼프가 술을 먹는다 생각하면 좀 끔찍하네요. 그쵸. 근데 어찌됐건 트럼프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 1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국회의사당 난입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영역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트럼프 1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2기가 당선돼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이상한 리더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즉 상권 분립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정치든 입법이든 행정이든 이런 영역에서의 각자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다소 이상한 사람이 리더여서 잘못된 판단을 다소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는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리더가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시작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네. 우리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이랑 좀 비슷한데? 아니요. 저 이거 가정.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위에 있는 이 리더가 다소 이상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집단의 시스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집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유지는 되고 있어. 그럼 우린 참을 수 있어요. 네네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조금 견디면 돼요. 네네. 네. 근데 갑자기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그래. 그래 버리는 순간 이거는 그때부터는 멘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묻지마 범죄 수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이 술이 문제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네네. 술이. 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 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술이라는 게 굉장히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예,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남을 탓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술까지 좋아해. 그러면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 그러면 참 위험한데 이런 사람이 마치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어떤 요술봉을 가졌어. 이러면 그 요술봉이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의 결과로 술을 마시는 걸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술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용인받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을 계속 탐닉하고 있다면 나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고, 술을 계속 탐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정신이 피폐해진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 술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막 공격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상대방이 빌미를 만들어줬어. 네. 그러면은 그 빌미를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을 위해서는 그 집단을 다시금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당한 목소리를 절차에 맞춰가지고 낸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돼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집안에서. 네.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돼요. 네. 아들 입장에서 그러면 뭐 다 같이 죽자, 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들이받고 막 같이 술 마시고 막 깽판 지고 하면은 끔찍하네. 그때부터는 끔찍하죠. 네. 그럴 때일수록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집안 구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내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죠.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거나, 예. 혹은 보니까 내가 이제 좀 힘 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아버지가 보니까 술 마시고 가지고 막 엄마도 때리고 막 협박도 하고 칼 들고 막 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때에 따라서는 신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죠.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술 문제가 이제는 자해나 타해 위협까지 있다. 그러면은 정신과적으로 입원 가능하거든요. 예. 비자해 입원이라는 게 가능하다고요. 비자해 입원이라는 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타의 위험이 있고, 예. 그리고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2명의 입원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행동을 딱 보고 이건 확실하게 선 넘었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과적으로 입원 절차를 밟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어떻게 아빠를 입원시키겠어요? 왜냐면 아빠 입원하고 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중고등학교 정도가 될 때까지는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이 생겼어. 예. 그리고 상황 보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선을 넘었어. 그럼 그때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입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절대 입원 안 하죠. 강제로. 네, 비자 입원이란 게 있다니까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큰일 났구나. 본인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자기의 문제점을 본인이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야, 그러면 그걸 첫 번째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거네. 나와요. 근데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 뭐 자기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 이런 행동을 그래서 사형 구형을 하면, 받았지. 예,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옮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죠. 네.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본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걸 인식 못하면은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주 구형 문장이 명쾌하네. 그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굉장히 짙어지는데 그 폭력성을 본인이 자제하려는 노력이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야, 명쾌하네. 예를 들어서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자기에게 어찌됐건 뭐 본인 인생 망쳤지만 본인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말의 위협이라도 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공격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형량이 안 나오죠. 사형이 왜 나오겠어요. 갈등 관계에서 생긴 거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그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형량이 그래도 좀 줄어드는 게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형이 떨어졌다는 건 적어도 뭐 실제 재판 가면은 무기징역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대중을 향했다는 것 때문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도망치게 만들어요. 술은 회피라고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면 회피를 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술을 마셔요. 뭔가 이 현실의 괴로움이나 현실에서 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술을 마셔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요?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요.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으로.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팩트로 판단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어쨌든 삶은 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나랑 생각이 100%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랑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럼 내가 나한테 불편한 모습도 보이고 나한테 좋은 모습도 있겠죠. 내가 보는 세상에는. 근데 나는 이걸 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도망가요. 그럼 어디로 가? 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데 이 나쁜 놈들. 그리고는 거기서 담 쌓아버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누가 생각난다? 자꾸. 박대성. 박대성이 생각나요. 계속. 다양한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사는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좀 가지고 뭐 시끌벅적 떠들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통해서 다양한 세상을 더 보게끔 만들어주죠. 그렇죠. 근데 나랑 마음 맞는 사람하고는 술 마셔. 혹은 나 혼자서 술 마셔.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하고만 술 마셔. 이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더라도 내가 이 술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술의 영역이야가 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괴로울 때 술을 마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내 몸이 망가져요. 혹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실수를 해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일에 있어서의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 스스로를 내가 바라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인식해야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술을 조금 멀리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술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는 불안을 떨어뜨려 줄지 모르겠지만 술이 빠지고 나면 이 불안은 다시 오히려 더 스프링 반동이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커져버리거든요. 그럼 이 높아진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럼 약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 결국에는 역할을 점점 못하게 돼요. 만성적으로 알코올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기능 저하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알코올성 치매라고 부르죠. 즉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자학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뇌는 파괴돼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꼭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술을 마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영역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술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면 나는 나중에 진짜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에는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
예? 저를 계속 이렇게 벼랑 끝에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아니 저는 그냥 그런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런 게 궁금해져가지고 왜 저희가 그 스모킹건에서 그 백백교라는 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지금 무속신앙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긴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또 분명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또 뭐 구독자분들 너무 네네네. 또 감사드립니다. 네.